그림탁의 탁신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정물화와 그 다음에 풍경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물화는 동양에서도 정물화가 있었죠. 왜냐하면 선비들이 공부하다가 공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책, 그 다음에 그 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기명절지화라고도 했죠. 기명절지화. 그 다음에 이 기명절지화가 또 따라서 이거와 관련해서 문인화라 그래서 난초를 치거나 그 다음에 대나무를 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매난국죽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동양에서는 정물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서양에서는 이 네덜란드에서 그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것은 샤르댕이라는 프랑스의 화가가 있기 시작했는데 19세기에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완전 다양하게 이제 발달합니다. 그러나 이 18세기 샤르댕의 전에 이 샤르댕 전에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가 참 중요한데 여기서는 나중에도 동양 풍경화 때도 나오겠지만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정물화와 풍경화가 나오는데 이 네덜란드에서 정물화의 개념이 성립되고 프랑스에 있는 샤르댕에 의해서 이 정물화라는 것이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19세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꽃, 과일 이거를 중점으로 해서 꽃과 과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실내에서 그리는 이 중요한 매개체였죠. 그러니까 소재였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18세기 되면서 약간 어떤 그 하나의 장르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정물화를 보면 실제로 정물 중에서는 정물화라는 개념이 성서라는 개념과도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물화에서 성서와 연결되는 것은 굉장히 여기에 상징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종교화에서 나타나는 그 비유적인 것을 이 정물화 속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은 장미로 표현했고, 그러니까 장미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성령이라는 그런 것도 있죠. 성령 이런 것은 전부 다 또 메발톱 꽃으로 또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주로 예수님은 주로 뭘로 되냐면 카네이션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그림 속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물화에 이게 나비 이런 게 가끔가다 나타나는데 이 나비는 이제 부활이라는 그런 상징성도 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인간과 또 도마뱀 또 곤충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이 축복을 한다 그러면 또 약간 그 축복이라는 개념의 상징성을 또 튤립 같은 걸로 이렇게 그래서 정물화에서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되게 비유적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되게 어떤 때는 또 허무하고 어떤 때는 헛되고 어떤 때는 죽음이라는 것도 무력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정물화 속에서 특히 이런 것들이 네덜란드 화가들에 의해서 많이 나타났고 이것이 이제 19세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인상파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세잔에 와서는 아주 그냥 많이 알고 있는 정물화 정말 사과 같은 그런 정물화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물화의 어떤 생성을 좀 알아봤는데요. 정물화에 가지고 있는 구도 한번 볼게요. 구도. 자, 이 구도를 보면 정물화의 구도는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먼저 이 구도에는
정물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틀이 있습니다. 뭐냐면 변화, 그 다음에 통일, 그 다음 균형. 이 세 가지는 정물화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뼈 같은 종류입니다. 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변화, 통일, 균형이 있지 않고는 구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제일 많이 쓰이는 구도가 있어요. 물론 인체에서도 많이 넘어왔, 초성화에서 넘어왔던 삼각형 구도. 이 삼각형 구도가 있는데, 이 삼각형 구도는 어떤 형태에서 많이 쓰이냐면 밑에 부분이 좀 용기가 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다든지 이럴 때 또 있지만, 그 다음에 뾰족한 물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밑바탕이 좀 큰 거여야 되겠죠. 근데 밑부분이 크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적은 것, 이런 물건들, 적은 물건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삼각형 구도를 많이 이루고 있고, 특히 아마 정물화에서는 거의 한 50% 이상은 이 삼각형 구도가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물화에서 또 많이 쓰이는 구도는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마른 목골 구도도 있어요. 마른 목골 구도로 해서, 이 마른 목골 구도는 뭐 이제 이런 형태의 구도들이 거의 이제 마른 목골 구도인데, 여기는 이제 뭐 병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접시가 있다든지,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어떤 다른 물체가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물체들을 지배하고 있는 큰 형태들이 이렇게 마른 목골 형태를 갖고 있으면 이것들이 전부 다 마른 목골 형태. 이것도 굉장히 정물화에서는 많이 쓰이는 구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도라 그러면 거의 삼각형 구도와 마른 목골 구도가 또 괜히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타원형 구도라 그러는데, 이 타원형 구도는 그냥 쉽게 좀 알 수 있죠. 뭐 접시 같은 거, 그 다음에 바구니, 그래서 접시, 뭐 바구니, 그 다음에 큰 타원형 형태들의 물건들, 이런 것들을 쓸 때 타원형 구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타원형 구도도 이 정물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구도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추가로 이야기하는 거 있다면 역삼각형 구도도 있어요. 역삼각형 구도는 우리가 역삼각형 구도에서 이렇게 되겠죠. 만약 역삼각형을 그린다면. 근데 이 역삼각형에서 요 형태를 띄려면 뭐가 있겠죠? 밑에에 어떤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항아리 같은 게 있고, 이 항아리 같은 데에 뭐가 있겠어요? 꽃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꽃들이. 자, 이렇게 꽃들이 있으면 이 꽃들이 거의 형태가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병이나 단독으로 있는 꽃병이나 또 물건들이 또 그렇게 지배적으로 있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구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물화의 구도를 좀 정리해 보자면, 아까 삼각형 구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마른 목골 구도가 있었고, 마른 목골, 그 다음에 타원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역삼각형, 이렇게 구도가 있다. 물론 구도가 뭐 다 뭐 틀리고 어쩌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구도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화면에서 되게 어디다가 넣고 어디다가 빼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화면이라고 보고요. 한 화면이라고 보고, 이거를 이렇게 4등분을 좀 해봅시다. 자, 이 4등분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런 4개의 부분이 나오는데, 가장 우리가 인상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정물의 무게가 많이 실리는 데는 B의 형태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B의 형태. 그러니까 여기에 물건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 훨씬 더 부담이 좀 적다는 거죠. 시각이 이렇게 진행해서 들어오니까 이게 시각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여기가 시각이 머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면 하나의 작품이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여기 있거나 또는 또 괜찮은 데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도 주제가 들어오면 좀 괜찮은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 우리가 이거 부르고 부분적으로 겹쳐져 있는 부분이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 또는 이런 부분도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1, 2, 3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주제가 설정할 곳, 설정되는 곳, 설정할 곳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그림을 스케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림 그릴 때 훨씬 더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도를 뜰 수 있고 스케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물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제 뭐 다양하게 또 더 많은 내용들도 있지만 또 이런 정도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아까 정물화 다음에 이제 풍경화에 대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정물화가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기명절제화라 그랬으면 풍경화는 뭘까요? 풍경화는 산수화입니다. 산수화. 자, 이 산수화가 있는데, 자, 이 산수화 잘 안 보이네요. 산수화가 있는데, 이 산수화가 우리나라는 실제로 보고 그렸던 그림이 있죠. 우리 지폐에도 나와 있는 겸재정선의 그림들도 우리가 실경산수화라 그래서 실경 또는 진경산수화 이런 말 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산수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풍경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 투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풍경화는 뭐 1점 투시, 2점 투시 뭐 이런 투시점을 갖고 있지만 이런 투시점이 좀 작지만 산수화는 우리나라 동양화나 또는 산수화는 다시점이라고 해요. 다시점.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디에 이게 하나가 있지 않고 여러 군데의 시점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김홍도의 그림도 그러고 뭐 이런 데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자, 풍경화는 이제 언제 왔을까? 서양에서는. 자, 풍경화도 실질적으로 풍경화를 보면 이 풍경화가 서양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정물화의 18세기처럼 풍경화도 거의 17세기 정도에 이렇게 우리 저기에 나타납니다. 물론 그 전에 나타나는 그 이탈리아의 벽화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또 있지만 실제로 그 1600년이 넘으면서 이제 그 바로크 로코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뭐 니콜라 푸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때가 이제 거의 이제 19세기의 초반에 갈 때 그러니까 풍경화가 나타나는데, 풍경화가 아주 특별하게 더 진척을 보이는 때가 있죠. 뭐냐면 카메라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발견된다는 건 뭘까요? 외부로 나간다는 거겠죠. 외부로 나간다는 건 또 뭘까요? 사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플러스 있죠.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물감을 어떻게 됩니까? 물감이 개발이 되죠. 물감이 개발되면서 어떻게 해요? 파레트에다가 어떻게 파레트에다 물감을 녹여서 굳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굳어져서 지는 형태의 물감들이 이 외부에 나가는 카메라의 장점과 그 다음에 사생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물감의 개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혼합되면서 어떻게 나중에 이제 인상파라는 그런 풍경화의 대이변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풍경화가요, 중국의 신선 산수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서양에서보다는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점에 의해서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실경산소가 나타나는데 단 여기서 산소를 좀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여기서는 투시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 고원법, 그 다음에 평원법, 그 다음에 심원법 이런 것이 있죠. 근데 이제 고원법은 말 그대로 밑에서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장엄하게 보이겠죠. 그 다음 평원법은 사람의 눈에 시각대로 보이니까 평온하게 보이는 거고, 심원법은 산을 저 위에서 골짜기를 보면 어떡할까요? 그냥 굉장히 함축적으로 보이겠죠. 함축적으로 보이고 이런 느낌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보고 산수화는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풍경화를 좀 한번 가볼게요. 풍경화에서 많이 쓰이는 구도가 있습니다. 풍경화에서 많이 쓰는 구도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수평선 구도입니다. 수평선 구도. 자, 제가 구도를 한 4-5가지를 이야기하고 풍경화의 구도법을 정리를 할 텐데요. 자, 먼저 수평선 구도를 뜰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걸 화면으로 볼 때요. 자, 이 화면에서 이거를 가운데로 놓고 수평선이라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각기마다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의 느낌과 이렇게 볼 때의 느낌과 이렇게 볼 때의 느낌과 이렇게 볼 때의 느낌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지평선이 이 주위에 올라가면 어떡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많아진다는 소리는 뭘까요? 굉장히 지평선의 느낌이 조금 긴장감이 심하게 오겠죠. 왜냐하면 눈높이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눈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보이니까 훨씬 더 다르게 보이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이 부분에가 만약에 이런 섬이 있고 이런 섬에 이렇게 만약에 태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 부분은 어떨까요? 굉장히 이 부분들이 불안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이 면은 넓어 보이지만 이 면에 공간이 적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 적어진다는 게 좀 약간 공간적으로 좀 평온 느낌을 좀 적게 받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이걸 1번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이 부분을 보면 대체적으로 2번과 3번을 화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쓰이는 구도 중에 하나입니다. 3분의 1 중앙선에서 이 중앙선에서 3분의 2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런 부분. 그래서 2점과 2점을 많이 쓰는데요. 2점은 많이 쓰이긴 하나 2점도 조금 불분명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거보다는 아까 1번보다는 어떤가요? 조금 좀 평온해 보이죠. 좀 이 공간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 공간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3번을 보면 3번을 봤을 때는 자, 똑같은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이렇게 본다면 벌써 이 면이 어때요? 거의 이제 절반 정도 되니까 이 시각적으로 이 공간을 아무리 이렇게 바다라고 본다면 이 공간도 적절하게 보이고 이 공간도 적절하게 보이니까 아무래도 좀 공간적으로 보면은 분할이 좀 적절한 느낌은 들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화가들이 약간의 긴장감과 그 다음에 좀 더 느낌을 시야에서 확보하려고 해서 이거보다 조금 낮거나 조금 높거나 하는 이 지점 쪽에다가 많이 시점을 많이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도를 뜰 때 수평선 구도라고 해서 무조건 가운데 뜬다는 것보다는 조금 올리거나 조금 내리거나 이거를 통해서 공간감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냐 아니면은 덜 안정감이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정감이겠습니다. 안정감. 정적인 구도냐 뭐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안정감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구도를 뜨면 좋겠습니다. 수평선 구도는 전반적으로 풍경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구도고 그 다음에 많이 다뤄지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직선 구도가 있는데요. 자, 한번 수직선 구도 볼게요. 자, 이 수직선 구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직선 구도를 뜰 때는 주로 계절적인 느낌도 많고요. 계절적인 느낌도 많이 그리고요. 그 다음에 힘을 좀 안배할 때에 쓰이는 구도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반적으로 우리 생활상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수직선 구도는 일상생활하고도 굉장히 많이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선 구도와 시점을 포함해서는 아마 이거는 나중에 그 스케치 하실 때 이렇게 많이 다뤄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반 스케치나 이런 일반 스케치들 때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수직 구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수직 구도는 자, 이런 식의 수직선들이 많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자, 뭘까요? 연상되는 게 뭘까요? 예, 그렇죠. 건물들이 많겠죠. 건물들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뭐 넣어진다든지 또는 뭐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나무가 이렇게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건물이 이렇게 있다든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두고 뭐 건물이 있다거나 또는 뭐 여러 형태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은 다 수직선 구도에서 많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경직성은 있습니다. 경직성. 그래서 요것만 좀 주의해서 쓰시면 수직선 구도도 많이 이렇게 수직선 구도가 풍경화에서 많이 다뤄지는 구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선 구도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수직선 구도는 경직성이기 때문에 건물도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필요에 따라서 도로의 형태, 즉 말해서 일기 시점이랄지 투시 시점을 할 때도 많이 쓰이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직선 구도와 같이 얽매이는 게 하나가 있죠. 조금 눈치채시면 알겠지만은 대각선 구도입니다. 대각선 구도. 그래서 이 대각선 구도는 일반적으로 대각선 구도는 아까 도로에 쓸 때도 많이 쓰이지만 주로 우리가 작은 형태의 물건들이나 또는 어떤 형태들이 조그만하게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사막이랄지 아니면은 도로랄지 그 다음에 그 도로에서 필요하게 주제가 하나 덜렁 튀어나와야 돼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은 또 나름대로 교각이랄지 이런 데도 또 쓰여요. 그래서 대각선 구도는 의외로 재미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 구성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나타나는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효율성을 주고 싶을 때는 대각선 구도를 많이 쓰기 바랍니다. 그 형태들이 대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구도를 잘 이렇게 하면요, 나름대로 그 공간 구성이 좋기 때문에 화면이 어떻게 될까요? 화면이 크게 보이죠. 왜냐하면 좌우측이 다 커트가 되기 때문에 이 잘려 나가는 것 때문에 이 화면이 연장이 돼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안 보였던 부분들이 다 연장이 되기 때문에 화면이 크게 보인다는 것이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좀 많이 또 볼 수 있는 데가 있죠. 뭐냐면 C자 형태 또는 역C자 형태인데 이게 뭘까요? 이거는 주로 해안가. 그래서 주로 유화나 아크릴, 물론 수채화, 또 스케치 이런 사람들, 또 드로잉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러스트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요 C자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요 공간으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자, 역C자 형태 보면 어떨까요?
해변가가 이렇게 있어요. 자, 해변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자, 이렇게 있는데 이 해변가가 이렇게 있고, 자, 자, 이렇게 있으면 이런데 어떨까요? 이런 해변가 주변에 뭔가가 이렇게 있을 거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형태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형태, 이 형태 또는 이거 반대, 이거와 반대되는 이런 형태들은 동적인 느낌도 강하지만 오히려 평온할 때의 느낌, 평온함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유화, 아크릴, 수채화, 스케치, 드로잉, 뭐 일러스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단 팁이 있다면 그려보실 때요, 이 공간,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여기까지의 공간이 너무 적으면 안 좋습니다. 적은 것보다는 적당하게 약간은 큰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리시라는 거, 요것만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풍경화의 이제 마지막은 S자 구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S자 구도는 금방 뭐 많이 알겠죠. 하늘에서 이렇게 뭐 산수유 마을을 본다든지, 우리가 지금 요즘은 뭐 드론의 눈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가 조감도라는 말 쓰죠. 우리 건물을 만들 때에 새의 눈의 형태로 보는 거, 좌우상하를 다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조감도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드론 형태로도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에 큰 물건이 있고, 뭐 큰 바위가 이렇게 있고, 큰 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길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길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위에 또 다른 물체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물체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제가 뭐예요? 이렇게 따라서 어, 길이 하나의 구도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구도가 S자니까. 왜요? 좌우 상하가 뚫려 있죠. 좌우 상하가 뚫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깊이도 있고, 그 다음에 시원한 느낌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자 구도를 가지고 많이 변형해서 많이 요즘은 그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우리 폼에 나오는 뭐 사과, 복숭아, 그 다음에 뭐 배밭을 그린다든지 이럴 때도 좀 많이 쓰이는 그런 구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좀 많이 쓰이는 구도가 이런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풍경화의 어, 어, 유래와 구도, 그 다음에 정물화의 유래와 구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만났는데요. 다양한 깊이와 따라서 구도가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그림을 실질적으로 그리면서 또 느껴지는 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